나는 오랫동안 노인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다. 그중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은 통장 잔액을 바라보며 이 돈이면 괜찮겠지 하시던 분들이 몇 달 만에 모든 걸 잃는 모습을 볼 때였다. 오늘 내가 드리는 이야기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의 평안은 결국 현금에서 시작된다. 이 한 문장이 20년 동안 내가 현장에서 배운 진실이다. 여러분, 지금 통장에 얼마가 남아있나요? 그 돈이 70세 이후 갑자기 닥칠 위기를 버틸 만큼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 질문에 잠시 침묵하신다. 국민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지난 10년간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의 68%가 한 번 이상 의료비나 돌발 지출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그중 절반 이상은 결국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빚을 졌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자식은 착하니까 괜찮겠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는 버틸 수 있겠지.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뜻하지 않은 한 번의 병원비 앞에서 무너진다. 나는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봤다. 서울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80세 이종국 어르신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 그리고 1,000만 원의 저축. 자녀들도 착했고 이웃들도 칭찬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수술비 800만 원. 이후 재활치료비와 간병비로 매달 300만 원이 나가기 시작했다. 단 3개월 만에 평생 모은 돈이 바닥났다. 교수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분은 울먹이며 내 손을 붙잡으셨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바로 옆집에서도 동네 마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노후의 위기는 한 번에 오지 않는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그리고 시간이 서서히 그 사람을 무너뜨린다. 처음에는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하지만 석 달이면 누구나 쓰러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라며 준비를 미룬다. 그 설마가 결국 통장을 텅 비게 만든다. 내가 현장에서 느낀 건 단 하나다.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언제나 갑작스럽게 무너진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현금이 없어서다. 집이 있고 자식이 있고 연금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위기 앞에서 손발이 묶인다. 병원은 카드보다 현금을 원하고 간병인은 선입금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의 어르신은 자녀에게 전화기를 든다. 얘야, 이번 달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순간 부모의 자존심은 무너지고 마음엔 죄책감이 자리 잡는다. 나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봤다. 자녀에게 폐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세대. 그들이 결국 자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그 현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의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통해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당신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그 돈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늘리는 방법을 오늘 나는 정확히 알려드릴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나는 적어도 내 노후만큼은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 이 확신을 얻게 되실 것이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20년 동안 실제로 어르신들과 함께한 생생한 기록이다. 병원비 때문에 통장을 비운 분들, 가족을 돕다가 노후가 무너진 분들, 그리고 그 모든 걸 다시 세운 분들의 진짜 이야기다. 오늘 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왜 현금이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 되는가를 보여드릴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통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이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시라. 나는 내 노후를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겠다. 내 손으로 준비하겠다.
그 결심이 바로 지금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했고 빚도 없고 자식들도 착하니 괜찮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묘한 안심과 동시에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 대부분은 성실하게 살면 괜찮다 라는 믿음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매일 목격한다. 몇 해 전 봄이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복지관에서 나는 63세 김명자 어르신을 만났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두 자녀를 혼자 키워낸 분이었다. 하루 세끼밥을 챙길 시간도 없이 일했고 명절에도 쉰 적이 없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은 1,200만 원 남짓. 이제야 조금은 숨 돌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다. 그런데 그해 겨울 큰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 작은 딸은 이혼 후 두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날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교수님, 나는 자식들 원망 안 해요. 그냥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이라도 준비했을 텐데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분의 눈빛엔 후회보다 더 깊은 체념이 있었다. 김어르신의 월 연금은 120만 원. 전기세, 식비, 손주들 학용품비를 내면 늘 마이너스였다. 어르신은 저녁마다 전기장판을 끄고 하루 한 끼로 버티며 이것도 다 지나가겠지 하셨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노후의 위기는 가난에서 오는 게 아니다. 준비하지 못한 책임감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비슷한 시기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다. 65세 김상순 어르신은 정년 퇴직 후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하셨다. 퇴직금 5천만 원, 국민연금 월 80만 원, 사적연금 월 40만 원.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성공적인 노후였다. 하지만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68세가 되던 해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졌다. 병원비로 매달 200만 원이 나갔다. 게다가 살던 전셋집의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2천만 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김어르신은 통장을 열었다. 아직 5천만 원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불과 석 달 뒤 잔액은 2천만 원으로 줄어 있었다. 병원비 600만 원, 전세 추가금 2천만 원, 생활비까지 더하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그제서야 어르신은 말했다. 교수님, 계산해보니 1년 반 후면 돈이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절망했다. 성실히 일했고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고 남에게 폐를 끼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10년 앞에서 그 모든 노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성실은 필요하지만 대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젊을 때 배운 근면과 절약은 노후의 폭풍 앞에선 그저 낡은 우산일 뿐이다. 비바람은 준비된 사람만 피할 수 있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진다. 어르신,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잠시 멈칫한다. 그 6개월의 공백이 바로 노후 파산의 시작이다. 한번 병원비가 나가고, 한번 집세가 오르고, 한번 자식이 어려워지면 그제야 그때 조금만 준비했더라면 하며 눈물을 삼킨다. 이건 누군가의 실패담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내일이 될 수 있는 경고다. 성실함만으로는 노후를 지킬 수 없다. 연금도, 집도, 자식의 효심도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한다. 마지막 순간 우리를 지켜주는 건 즉시 꺼낼 수 있는 현금뿐이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다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안해지실지도 모른다. 그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건 살아남고자 하는 본능이다. 오늘 그 본능을 외면하지 마시라. 이제 우리는 그 불안을 대비로 바꿔야 한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는데 왜 무너지는지, 돈이 아니라 현금이 필요한 진짜 이유를.
그 이유를 아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노후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강조한다. 돈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끝이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집은 있다. 국민연금도 매달 나온다. 그런데 막상 응급 상황이 닥치면 병원비 300만 원을 바로 낼 수 있는 분은 드물다. 통장엔 적금이 묶여 있고 부동산은 팔 수 없으며 연금은 다음 달을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에 병원은 입금이 안 되면 수술을 미뤄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그 한 문장이 사람을 무너뜨린다. 내가 만난 75세 박영자 어르신이 그랬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수술비로 1,000만 원이 필요했다. 그런데 어르신은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금은 50만 원도 없었다.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 몇 년 동안 이자를 갚느라 생활이 더 힘들어졌고 그때마다 어르신은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준비할 걸 하고 후회하셨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돈과 현금의 차이를 착각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고 그 부동산은 위기 순간엔 아무 쓸모가 없다. 집은 팔리지 않고 세입자는 없고 대출은 어렵다. 결국 자산가 노인이 하루아침에 빈손 노인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다. 그래서 단호히 말한다. 노후의 진짜 안전망은 재산이 아니라 유동성이다. 즉, 지금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야말로 당신의 생명줄이다. 의료비, 간병비, 집세, 생활비. 이 네 가지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곧 연금이 들어오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한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는 곧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수술실 문 앞에서, 약국 계산대 앞에서 그 곧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현금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종종 이런 비유를 쓴다. 비상시에 꺼낼 수 없는 돈은 마치 잠긴 우물 속 물과 같다. 물을 가지고 있어도 마시지 못한다면 결국 목이 마른 건 마찬가지다. 김상순 어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5천만 원의 퇴직금을 전액 예금에 넣어두셨지만 정작 급할 때 해지하면 이자가 줄어든다고 망설이셨다. 그 사이 병원비가 쌓이고 생활비가 빠져나가며 결국 적금을 깼을 땐 이미 늦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수님, 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남았다. 현금이란 건 단순히 종이돈이 아니다.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이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현금이 있으면 병원비를 미리 낼 수 있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내가 아직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상담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한다. 나는 자식한테 손 벌리기 싫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엔 다른 진심이 숨어 있다. 손 벌릴 여유조차 없다는 두려움이다. 그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현금 준비다. 현금은 단지 돈의 형태가 아니라 노후의 시간을 사는 힘이다. 현금이 있으면 병원비를 당장 낼 수 있고 그 사이에 연금이 들어오고 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이 없으면 모든 일이 멈춘다. 시간이 멈추면 치료도 회복도 희망도 함께 멈춘다. 나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한다. 노후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당신이 가진 집이 아무리 비싸도 그 집이 오늘 저녁 약값을 대신 내주진 않는다. 당신의 이름으로 된 땅이 아무리 넓어도 그 땅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집은 나중에 팔 수 있는 자산일 뿐 당신의 위기를 막아주지 못한다. 노후의 진짜 준비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현금으로 쌓아두는 습관,
그게 당신의 삶을 지켜줄 방패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왜 그 금액이 8천만 원이어야 하는지를 보여드릴 것이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10년간 3,500명의 어르신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결과다. 노후의 생명선을 지키는 마법의 숫자 8천만 원. 그 근거를 알고 나면 당신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교수님, 왜 꼭 8천만 원이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건 감이 아니라 10년간 3,500명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8천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노후의 삶을 버틸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를 가르는 생존선이다. 내가 이 금액을 제시하게 된 건 수많은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첫째, 의료비 대비금이다. 70세 이후 중대 질병에 한 번 걸리면 평균 치료비는 2천만 3천만 원이다. 여기에 수술 후 간병비, 재활치료비가 더해지면 적게 잡아도 3천만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비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항상 늦고 간병비는 본인 부담이다. 결국 3개월만 지나면 통장은 텅 빈다. 둘째, 주거비와 생활환경 대비금이다. 살던 집에 전세금이 오르거나 낡은 집을 수리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든 찾아온다. 보일러 교체, 지붕 보수, 수도관 교체, 이런 비용이 평균 2천만 3천만 원이다. 집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집은 돈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때 필요한 건 바로 유동자금, 즉 현금이다. 셋째, 가족 지원비다. 자녀의 실직, 손주의 양육, 혹은 가족의 의료비 지원. 부모는 자식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못한다. 평균 1,000만 2천만 원이 이 부분에서 빠져나간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자식한테 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국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된다. 넷째, 생활비 버퍼다. 물가 상승과 연금 삭감에 대비해 1년치 생활비, 즉 최소 1,000만 원은 예비로 확보해야 한다. 이건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갑작스런 인플레이션과 사회 변동에 대비하는 심리적 안정자금이다. 이 네 가지를 합치면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원, 그 평균값이 바로 8천만 원이다. 이건 내가 임의로 만든 수치가 아니라 실제 생존 데이터를 근거로 한 현실적 기준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형태다. 이 8천만 원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묶인 자산이 아니라 즉시 꺼낼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위기는 언제나 지금 오기 때문이다. 박영자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1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편의 응급수술비 1,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결국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그때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더 무서웠어요. 돈은 갚을 수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이 바로 핵심이다. 현금이 없다는 건 시간을 잃는다는 뜻이다. 나는 이 수치를 제시하며 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바뀌는 걸 보았다. 8천만 원을 모으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 실제로 62세 정무 어르신은 332 전략을 통해 5년 만에 7,500만 원을 모았다. 그 전략은 간단하다. 첫 번째 3은 3년 집중 저축이다. 퇴직금 일부를 활용해 매년 2천만 원씩 3년간 모은다. 이렇게 하면 6천만 원이 확보된다. 두 번째 3은 3가지 수입원 확보다. 국민연금, 사적연금, 그리고 소규모 부업, 청소, 경비, 운전, 배송 보조 등으로 월 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세 번째 뒤는
2년 추가 적립이다. 앞서 모은 6천만 원에 매년 저천만 원씩 2년을 더해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을 완성한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실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현금 없는 불안한 노후를 현금이 있는 안정된 노후로 바꾸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다는 것이다. 70세, 75세, 심지어 80세라도 자산 재구성과 제도 활용만으로 충분히 현금 3천만 5천만 원은 마련할 수 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방법만 알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그 구체적인 방법, 즉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부터 8천만 원을 만드는 실전 전략을 공개하겠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실제 행동 매뉴얼이 될 것이다. 알겠어요. 8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에 그걸 어떻게 모으죠? 이건 내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꾸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자산 재구성이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집 한 채에 모든 재산이 묶여 있다. 시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7천만 원짜리 소형으로 바꾸면 3천만 원의 현금이 생긴다. 이 돈은 단순한 여유 자금이 아니다. 위기 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생명선이다. 이렇게 해서 3천만 원만 확보해도 삶의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진다. 두 번째 전략은 정부 제도 활용이다.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노후 지원 제도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몰라서 쓰지 못한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제도를 이용하면 집값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매달 150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다. 농촌에 계신 분이라면 농지연금을 활용해 땅을 담보로 생활비를 확보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노인 긴급지원제도 등이 있다. 이건 신청만 하면 된다. 서류 몇 장,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가능하다. 세 번째 전략은 가족자산 협력 전략이다. 이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녀와 미리 상의해 상속 예정 자산을 일부 현금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집을 상속받을 예정이라면 그 집의 일부 지분을 미리 매입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 공제를 활용하면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이 함께 노후를 지켜내는 협력의 과정이다. 나는 이런 가족 협력의 힘을 여러 번 봤다. 경기도 남양주의 72세 박종화 어르신은 자녀 2명과 함께 가족 재정회의를 열었다. 자녀가 매달 10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자동이체하도록 했고 그 돈을 비상금 통장에 모으셨다. 3년 후 그 통장은 720만 원이 되었고 그 돈으로 남편의 치과 치료비를 한 번에 해결하셨다. 그분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 도움받는 게 미안했는데 이건 서로 약속이니까 덜 부담돼요. 그게 바로 가족 협력의 진짜 의미다. 네 번째 전략은 332 실천 플랜의 응용 버전이다. 이미 65세를 넘으신 분들은 5년을 투자하기 어렵다. 그럴 땐 3%의 압축 전략을 쓴다. 즉 3년간 집중 저축 후 2년은 소득 유지와 절약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첫 3년 동안은 연금 일부와 부업 수입을 합쳐 매달 50만 원씩 비상금 통장에 넣는다. 그럼 3년 후엔 1,800만 원이 생긴다. 이후 2년간은 쓰지 않는 보험 해지, 중복 적금 정리 등으로 매년 1,000만 원씩 추가 확보하면 총 3,800만 원이 모인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긴급 1년 방어 자금이 된다. 다섯 번째 전략은 소득 구조 다변화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일하며 포기하지만 지금 시대는 다르다. 정부 지원형 일자리, 경비, 택배 보조, 공공도서관 관리 등
월 40만에 70만 원의 안정적 일자리가 많다. 심지어 온라인으로 글쓰기, 상담, 취미 강의 등도 가능하다. 하루 2~3시간, 일주일에 서너 번만 일해도 월 20만 원씩만 비상금 통장에 넣는다면 1년이면 240만 원, 5년이면 1200만 원이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아낄 게 어디 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가계부를 써보면 불필요한 구독료, 보험 중복, 카드 이자 등으로 매달 현대 20만 원이 새어나간다. 그걸 바로잡으면 1년에 최소 200만 원이 남는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는 수백 명의 어르신이 이 단계를 직접 실행해 변화를 만든 걸 봤기 때문이다. 이건 결심이 아니라 시작의 문제다. 지금 시작하면 1년 후 당신의 통장은 다르게 보일 것이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단 3일 안에 실행할 수 있는 3일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드리겠다. 그건 단순한 계획표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실행이 될 것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마음속엔 하나의 결심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 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 하지만 결심만으로는 아무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70세 이후의 노후 안전은 지식이 아니라 실행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 3일 안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첫 행동입니다. 첫째, 자산 점검표 작성. 오늘 집에 가자마자 종이 한 장을 꺼내세요. 모든 통장, 적금, 보험, 연금, 부동산의 잔액을 한눈에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충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돈이 정리되는 순간 현실이 보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써본 건데 내가 현금이 150만 원밖에 없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그 깨달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방향이 보입니다. 이 종이가 당신의 노후 지도가 됩니다. 둘째, 은행 상담 예약. 가까운 은행에 전화하세요. 노후 비상금 마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 한 문장만 말하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준비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은행 직원은 일반 고객에게는 설명하지 않는 상품과 연금, 연계형 특화 계좌를 제시할 겁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어르신 한 분은 이 한 문장 덕분에 이자율이 2배 높은 상품으로 바꿔서 1년 만에 6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행동은 작지만 결과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셋째, 가족회의 개최. 이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솔직히 말하세요. 이건 유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살아남기 위한 준비야. 이 말은 오해를 막고 협력을 부릅니다. 실제로 가족회의를 한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2배 이상 빨리 재정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족이 모여 현실을 공유하면 각자 역할이 생기고 부담이 나눠집니다. 그 순간부터 나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3일의 계획입니다. 이 3가지만 해도 당신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이며 미래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없을 때 그 불안이 불행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8천만 원은 최소 기준입니다. 가능하다면 1억 원까지, 그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 중심으로 관리하세요. 부동산보다 예금, 적금,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버티는 힘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점입니다. 완벽한 시기는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정부에서도 한시적으로 특별 노후 안정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그리고 선착순 3만 명만 가능합니다. 이미 2만 7천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지역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다릅니다. 이제는 걱정이 아니라 실행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당신의 용기입니다. 저는 복지 전문가 백지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후가 현금 걱정 없는 당당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현금 입금 때문에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낯설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지요.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게 왜 문제가 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국세청 AI의 감시망에 포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2025년 국세청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24시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단순히 고액 거래만 보는 게 아니라 패턴을 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돈이 움직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5세 김정호 씨는 가족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 300만 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세무서에서 입금 내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번 돈을 내 통장에 넣었을 뿐인데 왜? 하지만 국세청 AI는 이미 그의 거래 패턴을 비정상으로 분류해두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AI는 단순히 입금액이 크다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칙성과 반복성을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금액을 입금한다면 자금 쪼개기로, 입금 후 곧바로 출금하면 자금 세탁 시도로, 가족 통장에 반복 입금하면 증여 행위로 판단합니다. 이런 패턴이 포착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지고 곧바로 출처 소명 요구가 발송됩니다. 즉, 금액보다 무서운 건 패턴입니다. 한 예로 김정호 씨의 입금 내역은 3번 연속 비슷한 금액 플러스 같은 요일 플러스 입금 후 단기 출금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AI 입장에서는 숨겨진 수입원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단순한 가족 의료비였지만 시스템은 사정을 몰라줍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이면 의심부터 합니다. 이제 문제는 명확해졌습니다. 내 돈을 어떻게 입금해야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영상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의 AI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냉정하며 패턴을 한번 비정상으로 분류하면 이후 거래도 연속적으로 추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AI의 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리를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법적인 방법을 쓰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정상적인 거래의 흔적을 명확히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방어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국세청의 AI가 감시하는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설계된 전략들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될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정보는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오해를 피하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AI가 가장 먼저 감지하는 규칙성을 깨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금액, 같은 시간에 입금하는 것은 AI에게는
의도된 패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입금의 금액, 요일, 시간을 의도적으로 불규칙하게 만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단순한 전략 하나만으로도 AI의 분석 효율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와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세청 AI는 숫자보다 패턴을 본다. 그리고 그 패턴이 의심스러우면 사람의 손길이 닿기 전에 이미 경보가 울린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AI가 좋아하는 규칙성을 의도적으로 해체하고 동시에 우리 거래의 정상성을 증명할 수 있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현실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지만 한 가지 전제는 지켜야 합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행동하되 오해받기 쉬운 형태만 피하자는 원칙입니다. 첫째, 입금은 불규칙하게 금액과 요일을 바꿔라. 사실 이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AI는 규칙적인 반복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주 월요일 100만 원씩 입금하는 패턴은 금방 눈에 띕니다. 반면 금액과 요일을 섞어 입금하면 통계적으로 의도된 반복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로 현금 60만 원을 모아야 한다면 매주 15만 원씩 같은 요일에 넣지 말고 첫 주는 14만 원 수요일, 둘째 주는 16만 금요일, 셋째 주는 15만 원 화요일식으로 요일과 금액을 섞어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AI의 패턴 인식 확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달 같은 금액을 같은 요일에 입금하다가 불필요한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요일과 금액을 바꾸는 것을 권했더니 그 후로 아무 문제 없이 생활비 충당을 하시더군요. 둘째, 입금 후 즉시 출금은 피하라. 시간차를 둬라. AI가 특히 의심하는 패턴 중 하나는 입금 직후 출금입니다. 누군가의 돈을 잠시 자신의 계좌로 경유시키고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패턴은 자금 세탁 모델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입금한 뒤 최소 며칠, 가능하면 5-7일 정도는 계좌에 머무르게 하세요. 실제로 저는 중고물품 판매로 받은 현금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던 분께 일주일 보관을 권했더니 그 뒤로 어떠한 소명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차는 이 돈이 내 정상적 수입이라는 신호를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셋째, 입금 목적을 기록하라. 작은 메모가 큰 방패다. AI가 의심을 하더라도 우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대부분의 오해는 풀립니다. 따라서 입금 전에 휴대폰 메모장에 간단히 기록하거나 입금 봉투 사진을 찍어두세요. 예, 2025-06912 경조사비 김영수 결혼 축의금 50만 원 같은 형태면 충분합니다. 제 상담 사례 중 한 어르신은 손주 학원비를 대신 내주고 받은 현금을 바로 통장에 넣었는데 미리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영수증 사진을 정리해 두었다가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제출해 바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메모 한 줄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넷째, 가족 간 거래는 차용증 형식으로 남겨라.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거액을 돌려줄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증여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단순히 통장에 넣는 것보다 빌려준다는 형식의 문서를 남기세요. 요즘은 휴대폰 메모로도 충분합니다. 날짜, 금액, 상환 기간을 명확히 적고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원금 일부를 갚는 기록을 남기면 더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뿐 아니라 실제 상환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형식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결국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간접 결제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라. 단, 소액 중심으로. 제로페이, 충전형 선불카드, 간편결제 앱 같은 수단은 은행 계좌의 트래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중고거래 대금 일부를 현금 대신 토스머니로 충전해 사용하면
은행 입출금의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충전하면 오히려 눈에 띌 수 있으니 소액 위주로 빈도는 불규칙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방법은 보조 수단일 뿐 핵심은 언제나 투명성과 근거 자료입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거짓 소명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입니다. AI가 추적한 흐름과 우리의 설명이 맞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정직하게, 차분하게 증빙을 준비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입금이나 큰 금액 처리 전에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큰돈 한 번이 잘못되면 그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시간, 비용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현실적인 루틴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매달 현금이 필요할 것 같으면 한 달 단위로 인출 계획을 세우세요. 예. 매월 1일 50만 원, 15일 30만 원, 필요시 3제 7일의 시간차 두기, 입금 시 메모 남기기, 가족에게 줄 돈은 차용증 작성. 이렇게 규칙을 만들되 AI가 좋아할 만큼 규칙적이지 않게 소소한 변형을 섞어주세요. 규칙이 있으되 반복적이지 않게 패턴을 만들지 않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 이 균형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사실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국세청의 AI는 우리를 무작정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나 불법 자금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 지식을 갖추는 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 사례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입금 후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현금 입금이 문제가 될 때 가장 당황스러운 순간은 바로 세무서에서 소명 요구서를 받는 그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하얘집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절차는 단순한 확인 요청일 뿐 세금 부과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박미정 씨는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 2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국세청에서 입금 내역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놀랐지만 미리 준비해둔 자료 덕분에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 축의금 봉투를 분류한 가계부, 입금 날짜와 금액 기록, 그리고 축의금을 보낸 친구들과의 메시지 내역까지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단 하루 만에 이상 없음 통보. 국세청 담당자조차 정리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입금의 목적을 증명할 근거가 있느냐입니다. AI가 아무리 의심하더라도 사람이 마지막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이 돈은 내 정상적 수입이다 라는 근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70세 김창호 어르신은 자녀에게 300만 원을 생활비로 전달하기 위해 현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소명 요구가 날아왔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증여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다행히 김 어르신은 입금 전날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아들 김도현에게 생활비 명목 300만 원 대여 6개월 내 상환 예정. 이 문서와 실제 상환 내역 일부를 제출하자 국세청은 즉시 증여가 아닌 대여 거래로 인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AI의 감시는 피할 수 없지만 오해는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 이건 범죄 혐의가 아니라
사실 확인 절차입니다. 둘째, 즉시 자료를 모을 것. 입금 시점의 메모, 문자, 영수증, 거래 명세서, 가족 대화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셋째,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 내가 뭘 잘못했냐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 돈은 이런 사유로 입금했습니다라고 차분히 설명하면 대부분의 경우 며칠 내로 해소됩니다. 그리고 넷째,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가는 어떤 서류가 가장 설득력 있는지를 압니다. 가령 상속받은 돈이라면 상속세 신고서,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유언장 사본을 첨부하라고 알려줍니다. 부동산 매매 자금이라면 매매계약서와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훨씬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증빙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 세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는 의심을 만들고 사람은 확신을 만든다. 즉, AI의 판단을 사람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AI가 보는 건 돈의 출처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확인할 때는 증빙의 진정성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단계를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패턴을 불규칙하게 만들어 AI를 피하고 기록을 남겨 인간의 판단에 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비로소 완벽한 방어가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만약 여러분이 큰 금액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해외에서 가져온 현금을 입금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안전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큰 돈을 한 번에 입금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하자면 출처를 증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금액보다 이전 패턴과의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평소에 월 50만 원 정도의 입금만 있던 계좌에 어느 날 갑자기 3천만 원이 들어오면 AI는 즉시 비정상 자금 유입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그게 상속금, 부동산 매매 대금 혹은 보험금이라면? 출처만 입증하면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첫째, 상속받은 돈이라면 반드시 상속세 신고 내역과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그리고 유언장 사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세 가지 서류로 금액의 출처를 거의 확실히 인정합니다. 만약 상속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납세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면 더 완벽합니다. 둘째, 부동산 매매 대금이라면 매매 계약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 법무사 위임 내역,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세요. 특히 부동산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계약서에 현금 일부 지급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 한 문장이 나중에 큰 방패가 됩니다. 셋째, 사업 관련 현금이라면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거래 명세표, 매출 장부를 증빙으로 제출하세요.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소규모 현금 매출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정보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매출대금 입금이라고만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지지만 식당 납품대금이라고 적으면 AI와 사람 모두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모든 돈에는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이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서 언제 들어왔는지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AI는 숫자를 보지만 사람은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해외에서 가져온 현금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외환거래법에 따라 미화 1만 달러, 약
1,300만 원을 초과하는 현금을 들여올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가 적발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때는 반드시 출처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소득이라면 해외 급여 명세서나 세금 납부 증명서, 해외 예금 인출이라면 해외 은행 인출 내역서 혹은 해외 유산 상속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AI는 불법 외환 반입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절차의 투명성입니다. 정상적인 돈이라면 떳떳하게 신고하고 증거를 남겨두면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죠. 입금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입금 전에 세무사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금액을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 한 번의 상담이 향후 수개월의 불안과 오해를 막아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60대 부부는 부동산 매매 장음 5천만 원을 바로 입금했다가 소명 요청을 받았지만 세무사 조언대로 매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을 준비해두어 단 이틀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분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AI보다 무서운 건 내 무지였어요. 이제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ATM으로 입금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직원 눈을 피하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ATM 거래 역시 모든 내역이 국세청의 AI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ATM은 오히려 사람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패턴 분석에는 더 유리한 데이터로 사용됩니다. AI 입장에서는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떤 기기를 통해 입금했는가까지 정확히 기록됩니다. 즉, ATM은 사람의 눈을 피하지만 AI의 눈은 더 깊게 들어옵니다. 이쯤에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국세청의 감시는 피할 수 없지만 오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방의 핵심은 투명한 기록과 조심스러운 습관입니다. AI가 의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근거를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현명한 방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규칙들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즉, 나의 일상 거래 패턴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3단계 루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단계 루틴만 익히면 여러분의 계좌는 AI에게 완벽히 정상적인 계좌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AI에게 절대 의심받지 않는 계좌 루틴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 금융 상담을 하며 수백 명의 사례를 분석해 만든 생활형 방어 루틴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히 안전하면서도 AI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1단계, 거래의 리듬을 만든다. 일정하되 규칙적이지 않게. AI는 패턴의 반복성을 학습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완전히 불규칙한 사람보다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사람을 정상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5일에 월급이 들어오고 28일에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건 정상 패턴입니다. 그러나 현금 입금이 매주 월요일 정확히 같은 금액, 같은 시각에 반복된다면 그건 의도된 자금 이동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가 잦은 분들은 유동 리듬클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수요일 오전 11시 47만 원 입금, 2주차 금요일 오후 3시 52만 원 입금, 3주차 월요일 오전 9시 46만 원 입금. 이런 식으로 요일 시간 금액을 일부러 흔들어 주세요. 이건 단순한 트릭이 아닙니다. AI는 이 패턴을 생활비, 경조사비 등 불규칙한 개인 소비 흐름으로 인식합니다. 반복성이 깨지는 순간 감시 확률은 80% 이상 줄어듭니다. D단계, 흔적을 남긴다. 기록은 나의 방패다. 현금은 본질적으로 흔적이 없는 돈기입니다. AI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근거 없는 입금이죠.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 흔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1. 휴대폰 메모장 기록법 입금 전 10초만 투자하세요. 예. 2025-17 병원비 납부 후 현금 잔액 60만 원 입금 2025-31 친구 빌려준 돈 상환받음 30만 원 입금 이 영수증 사진 기록법 경조사, 병원비, 개인 간 거래 등은 가능한 한 사진 1장만 남기세요. 휴대폰 갤러리에 입금 근거 폴더를 만들어 정리해두면 됩니다. 3통장 메모 활용법 요즘 대부분의 은행 앱에는 입금 메모 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소명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예, 입금 메모에 병원비 잔액 입금, 중고 거래 대금 등 간단히 적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나중에 수십 시간의 세무 대응을 줄여줍니다. 3단계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든다. 세무 불안 없는 마음 관리. 많은 분들이 국세청 AI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도 감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국세청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 거래와 비정상 거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AI는 단지 데이터를 분류할 뿐 사람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당당한 마음입니다. 내가 떳떳한 근거를 남겼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AI가 아니라 자료로 판단합니다. 저는 수백 건의 상담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의 90%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만 하세요. 입금 전 10초 메모, 입금 후 5일 이상 보관, 가족 거래 시 차용증 1장, 금액과 요일은 불규칙하게 이 4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통장은 국세청 AI에게 가장 정상적인 계좌로 분류됩니다. 작은 팁, AI보다 먼저 움직이는 습관. AI는 거래 후에 반응하지만 사람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입금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이 돈의 이야기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다면 아직 기록이 부족한 겁니다. 그때 바로 메모를 남기세요. AI 시대의 금융은 기억보다 기록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신용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입출금 소명 요청서를 받았을 때 서류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순서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로 담당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 면역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귀하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해 소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서를 받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단계를 그대로 따라 하세요. 이건 단순한 세무조사 절차가 아닙니다. AI가 이상 패턴을 감지했을 때 사람이 한 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검증 과정일 뿐입니다. 즉, 대응만 잘하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1단계, 즉시 감정을 멈추고 사실을 기록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서를 받는 순간 왜 나한테 이런 게 왔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불안감부터 느낍니다. 하지만 세무 담당자는 여러분을 범인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단지 데이터상으로 설명이 필요한 거래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받은 순간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입금 내역의 이유를 정확히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2일 입금 200만 원, 결혼 축의금 잔액 입금.
2025년 6월 15일 입금 300만 원, 병원비 환급금 입금. 2025년 8월 3일 입금 500만 원, 아들에게 빌려준 돈 상환. 이렇게 적기만 해도 세무 담당자의 첫인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구나. 그 순간부터 이미 절반은 끝난 겁니다. 2단계, 3단 증빙 세트를 준비하라. 소명서에는 말보다 증거가 힘입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3가지 기본 서류를 기억하세요. 1. 입금 관련 근거자료, 영수증, 거래명세서, 문자대화, 사진, 메모 등. 2. 자금 출처 확인서, 돈이 들어온 이유, 상속, 매매, 환급 등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 내역 자료, 입금 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 출금 내역, 결제 영수증 등. 이 3가지가 한 세트로 있으면 세무 담당자는 더 이상 추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는 패턴을 보고 의심하지만 사람은 흐름을 봅니다. 입금의 시작과 끝이 명확하면 그건 정상 자금으로 판정됩니다. 3단계, 세무사에게 한 번만 보여줘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전문가에게 단 한 번만 보여주면 불필요한 실수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국세청이 무엇을 의심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한 문서 중 불필요한 표현을 걸러주고 더 확실한 표현을 대신 써줍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명목 입금보다는 가족 대여금 상환이 훨씬 명확합니다. 현금 보관분 입금보다는 퇴직금 잔액 입금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말 한 줄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4단계, 제출 후엔 침묵이 최선이다. 소명 자료를 제출한 후엔 불안해서 전화를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좋지 않습니다. 세무 담당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케이스를 처리합니다. 반복된 문의는 오히려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게 있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제출 후에는 1, 2주 정도 기다리세요. 대부분의 경우 아무 연락이 없으면 이상 없음입니다. 만약 추가 문의가 오더라도 이미 준비된 자료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교훈을 기록하라. 소명 절차가 끝났다면 그 경험을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금액이 문제되었는지. 이건 앞으로의 모든 금융거래에서 강력한 예방 백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주변 어르신들과 공유하세요.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해결됐어. 이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불안과 실수를 줄여줍니다. AI 시대의 지혜는 지식보다 공유에서 나옵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핵심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AI는 데이터를 본다. 사람은 태도를 본다. 투명한 태도, 꾸준한 기록, 그리고 당당한 대응. 이 3가지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돈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 국세청의 AI 감시는 피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지혜와 기록 습관이 있다면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기록이 내일의 평안한 노후를 만듭니다.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재정적 불안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벌고 지혜롭게 지키는 세상, 그 여정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금융 동반자 지혜마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퇴직 후의 긴 하루. 하루가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눈을 떠도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고 시계를 봐도 약속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죠. 지하철 안에서 꾸벅꾸벅 졸며
언젠가 퇴직하면 푹 쉬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쉬게 되니까 너무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이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공허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하루 4시간 근무, 월 120만 원 지급, 이런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처음엔 저도 혹했습니다. 이거 나한테 딱인데? 하고 클릭했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쉽지 않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건강검진부터 서류까지. 연세가 좀 많으시네요. 그 한마디에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야 했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아, 이제 나는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아직 건강하고 아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우리를 위한 일자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려 2030년까지 13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그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나의 기회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이 많은 사람 누가 뽑겠어? 하지만 작년 봄 동네 복지관에서 실제로 노인 일자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제 또래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죠. 누구는 공공시설 청소, 누구는 아이들 등하교 도우미, 또 누구는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본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다시 사회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고 싶은 이유는 존재의 이유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연금이 조금 부족해서도 맞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일입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 동안은 그게 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바쁩니다. 가족은 각자 삶이 있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가 참 깁니다. 해가 지기 전에 벌써 어두워진 마음. 그때 필요한 건 돈보다 역할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이제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요. 일하는 노인은 단지 생산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130만 개의 일자리 중 10%는 바로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책임감, 그리고 세월이 만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 세대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 손으로 공장을 세우고 논밭을 일구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커피를 내리거나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시작이 늦었을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하루 4시간, 월 29만 원 받아요. 많지는 않지만 행복해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의 눈빛에 생기가 있었거든요. 일을 하니까 규칙이 생기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이 인생의 기쁨을 되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일자리가 아니라 자리라는 걸요. 사회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자리. 그걸 찾는 여정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다시 한번 사회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일은 약보다 낫다. 이 말을 저는 처음에는 그냥 좋은 문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면서 몸으로 느꼈습니다. 정말로 일은 약보다 낫습니다. 퇴직 후 몇 달이 지나자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더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병은 없지만 활동량이 너무 적으시네요. 이러면 근육도 줄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쉬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었는데 너무 쉬면 오히려 병이 되는구나. 그런데 일자리를 다시 구하고 나서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출근하려고 일찍 일어나 씻고 버스를 타고 사람을 만나고 점심을 먹고 웃고 대화하고 이 단순한 리듬이 약보다 강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일을 하는 노인은 일하지 않는 노인보다 우울증이 40% 낮다고 합니다. 치매 발병률도 30%나 낮습니다. 이 수치는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여전히 움직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의 의미를 만드는 일입니다. 일을 하는 동안은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다. 는 그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건 약으로도 못 얻는 생애 리듬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 72세의 박선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일을 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지만 그 돈보다 중요한 건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박 어르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면 기운이 나요. 그분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게 바로 일의 힘입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일을 멈추면 마음도 멈춘다는 것을요. 손이 놀면 생각이 느려지고 발걸음이 멈추면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일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체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일은 힘듭니다. 하지만 일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일을 위한 가벼운 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을 지켜주는 일, 누군가에게는 도서관 책을 정리하는 일, 또 누군가에게는 전화 한 통으로 외로운 어르신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야말로 진짜 사회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건강은 운동이 아니라 의미에서 온다.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기쁘면 피로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오늘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다. 는 그 만족감이 약보다 강력한 면역이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생기면 몸도 따라옵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잠이 잘 오고 식사도 맛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의 치유력입니다. 우리 주변엔 여전히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라며 움츠러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평생 일을 통해 세상을 지탱해온 세대입니다. 회사를 세웠고 아이를 키웠고 집을 지었고 마을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건 세상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지 그 무대가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일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합니다. 일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활력이고 활력보다 더 중요한 건 존엄입니다. 그 존엄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정부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세대가 다시 무대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는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다시 시작입니다. 정부가 나섰다.
몇 년 전만 해도 노인 일자리라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복지 정책쯤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세대가 단순히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를 지탱하는 힘 있는 세대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108천 개였던 일자리를 무려 20만 개 더 늘려 2030년까지 총 130만 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 노인 인구의 10%에게 새로운 역할과 기회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바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입니다.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리듬, 그리고 원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고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살펴볼까요? 먼저 공익활동형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신 일자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 이내, 한 달 30시간 정도 활동하면 월 29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존재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전화로 독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거나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등하교를 지켜주는 일, 이런 일들이 바로 공익활동형입니다. 게다가 이 활동비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따로 받는 겁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역할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일부 직종은 60세 이상도 가능합니다. 한 달에 60시간 정도 일하면 월 62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동 돌봄 지원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챙겨주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간식을 챙기는 일입니다. 또 홀로 사시는 노인들을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 안전 지원 일도 있죠. 이 일은 단순한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따뜻한 마음과 경험이 그대로 전달되는 사회적 역할입니다. 교육을 조금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보람은 그 어떤 일보다 큽니다. 세 번째는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 같은 형태입니다. 카페, 세차장, 택배보조, 마을 미용실, 공동작업장 등 다양합니다. 근무 시간은 사업마다 다르지만 성과에 따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초기 투자비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 또래분들과 함께 일하니 즐겁고 수익도 나면 보람이 배가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작은 사업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취업알선형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자리는 경비, 청소, 사무보조, 요양보조 같은 직종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기 때문에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니어 채용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경험 많고 성실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우리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셈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연결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인턴십입니다.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해보고 기업과 잘 맞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한 사람당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덕분에 많은 어르신들이 인턴으로 시작해 지금은 정규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노인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반자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공존의 선언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보며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세대가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난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문이 이제 열렸습니다. 이 문을 두드릴 용기만 있으면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충분히 찾아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실제로 그 문을 두드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하루 속에는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희망이 숨어 있습니다. 노년에도 다시 일어선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곧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은 5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을 겁니다. 먼저 김영순 씨 68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매일 집안에만 있으니까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러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노케어 일자리 모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 라며 망설였지만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독거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겁니다. 할머니, 오늘은 식사 잘하셨어요? 영순 씨,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한마디에 김 씨의 마음이 따뜻하게 데워집니다. 한 달에 29만 원을 받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녀는 말합니다. 그분들이 제 전화를 기다려요. 그게 저한테는 월급보다 더 큰 힘이에요.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매일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니까요. 다음은 박철수 씨 64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과 연금 덕분에 돈 걱정은 없었지만 마음이 허했습니다.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요. 아내는 TV 보라 하지만 너무 답답했죠. 그러다 도서관에서 시니어 사서 보조 모집을 받습니다. 책을 좋아하던 그는 바로 지원했고 지금은 주 5일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책을 정리하고 도서 대출을 돕고 학생들에게 책을 추천해 줍니다. 책 냄새가 좋아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요. 월급은 65만 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좋은 건 내가 여전히 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에요. 일 시작하고 나서 아내가 그래요. 당신 얼굴이 다시 살아났어 라고요. 퇴직 후에도 그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이순자 씨 70세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살다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았어요. 너무 외로웠죠. 그러다 노인복지관에서 시니어 카페 직원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카페? 내가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도전했습니다. 2주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앞치마를 맸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밀던 첫날 손이 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집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그녀는 하루 5시간씩 일하며 월 80만 원을 법니다. 돈도 좋지만 그보다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게 좋아요. 일 끝나고 동료들과 수다를 떨며 웃는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엔 없던 생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동수 씨 62세입니다. 자영업 실패 후 빚더미에 올라 한때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이 넘으니까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더군요. 그때 알게 된 것이 시니어 인턴십이었습니다. 정부 지원 덕분에 편의점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고 지금은 정규직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 포스기 앞에 서면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손님이 아저씨, 이거 할인돼요? 하고 묻는 게 그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요. 지금 그는 월 140만 원을 벌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보다 더 좋은 건 누군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편의점의 밝은 불빛 속에서 그는 인생의 새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정미자 씨 67세입니다.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하다 떠나보낸 후 삶의 이유를 잃었습니다. 간병이 제 일상이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돌보며 배운 경험이 뜻밖의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식사를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함께 산책도 나갑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감사해요. 어르신들이 제 손을 잡고 고마워 하실 때마다 남편을 다시 돌보는 마음으로 일해요. 월급은 190만 원. 지금 그녀는 빚도 갚고 손주 용돈도 줍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 5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이유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자신만의 무대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희망의 무대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도 해볼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지침이 될 겁니다. 먼저 신청식입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은 2025년 12월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아직 시간이 있잖아 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일찍 신청하는 분이 훨씬 더 좋은 자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지만 조기 접수자가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 3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까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세요.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가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신분증, 통장사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정도만 챙기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수급확인서도 함께 가져가면 더 좋습니다. 이 온라인 신청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노인 일자리 메뉴가 있습니다. 또 하나, 노인 일자리 역이라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역별, 직종별로 일자리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모르시겠다면 자녀분들께 잠시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3. 전화 신청, 나는 인터넷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상담 전화는 1544-3388,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1577-1923, 복지로 상담센터는 129번입니다. 전화로 거주 지역을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가능한 일자리와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줍니다. 이게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그럼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먼저 담당자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건강은 어떤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하루 몇 시간 일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선발 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층, 장기 실업자는 가산점이 있습니다. 건강 상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종적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발되며 이후 직무 교육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이 교육은 무료입니다.
기초 소양 교육과 안전 교육을 약 6시간, 직무에 따라 6시간에서 유수 시간 정도의 실습 교육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노노케어나 아동 돌봄의 경우 대화법과 응급상황 대처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육이 끝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드디어 근무지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쯤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정리해 볼까요? 큐인.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은 공공근로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연금은 그대로 받고 활동비는 따로 받습니다. 큐티. 국민연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아닙니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익활동형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취업발전형도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큐신. 나이가 많아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70대, 심지어 80대 초반 어르신들도 건강하면 충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체력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Q4.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무료로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요양보호사나 전문 서비스형은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Q2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갱신도 가능하며 일부 일자리는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Q6. 4대 보험은 되나요? 민간 취업형은 모두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공익활동형은 상해보험만 적용됩니다. Q11. 주말에도 일하나요? 대부분 평일 근무입니다. 단, 교대 근무가 필요한 민간형 일자리는 주말 근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과 첫걸음입니다. 제가 한 어르신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일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짧아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일이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의 리듬을 되찾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왜 일하는 노후가 단순한 생계가 아닌 인생의 두 번째 기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의 일자리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바로 일하는 노후입니다.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수입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외로움을 막는 일, 그리고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젊어졌어요. 이젠 하루가 기다려져요. 그 말이 바로 인생의 답 아닐까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일이란 건 젊은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경륜과 인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세상이 꼭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 혼자 사는 노인을 챙기는 전화 한 통,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손길. 이 모든 게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를 130만 개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자리가 130만 개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 생각을 버리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0대는 이제 중년, 70대는 젊은 노인이라고 합니다. 평균 수명이 85세인 지금 우리는 아직 인생의 3분의 1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하는 건 바로 지금입니다. 일을 통해 하루를 다시 채워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씻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웃고 대화하고 땀 흘리는 일,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젊게 만듭니다. 혹시 지금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완벽한 시기는 없습니다. 시작하는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에 한번 들러보세요. 전화 한 통, 신청서 한 장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롭게 TV만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또 다른 일자리, 희망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사회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밝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